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진펜트라에 대한 이 잠재력이 시장에서는 아직 얘기는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하반기 때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한몸을 가장 마음 편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심사로 확정이 돼서 이르면 6월 말에 승인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마일스톤으로 인한 영업이익만 거의 480억 정도.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의약품 전체 시장이 앞으로 좋을 수 있을까, 이거를 또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비만, 뭐 ADC, AI 이런 것보다도 그 IRA 법안이나 이런 메디케어, 미국 쪽 공보험인 메디케어나 이런 데서 과연 이제 그 급여 시장에서 돈을 계속 뿌려줄 수 있느냐, 아니면 거기서 이제 좀 제한되는 부분이 많이 생겨서 의약품 시장, 특히 급여 시장에서 제약사들의 GP 마진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요새 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 급여 외에 이제 비급여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실 비만 치료제의 주가가 계속 이제 올랐잖아요. 그게 사실 비급여 쪽, 특히 이제 비만 같은 경우에도 뭐 초고도 비만이나 이런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체중, 정상적인 BMI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 약을 맞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주가가 계속 좋게 경신이 되고 컨센서스도 계속 올라가고 이런 것인데, 그러면 이게 그 작년이나 뭐 재작년이나 그때 이 비만 당뇨 쪽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그 바이오테크 지수가 많이 올랐느냐, 그게 동행을 했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비만 당뇨가 좋으면 사실 그냥 일라이리랑 노보노디스크만 사도 될 것 같다. 근데 그들이 좋다라고 해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런 바이오 지수들, 뭐 미국에서 뭐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덱스라든지 뭐 XBI라고 하죠. 그 자산 규모로는 뉴욕 증시에서 한 두 번째로 큰 바이오 ETF, 바이오테크 ETF인데, 그런 XBI나 뭐 이런 애들이 비만 당뇨 좋다고 해서 따라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고요. 네. 실제로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비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일라이릴리나 이런 애들이 또 막 8월 달에 서프라이즈 내고 했을 때 코스닥이 막, 코스닥 제약 지수가 뭐 10% 가까이 오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 다음 달에 10% 다시 다 빠졌죠. 왜냐면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테마로서 이제 연결했던 건데, 비만 당뇨 쪽에서 바이오테크 지수가 수혜를 볼 만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 임상단이나 이런 데서 하루아침에 우리도 이거 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할 수 있는 만성 질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뭐 신약도 개발해 봤었어야 되고, 글로벌 임상에 대한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실질적으로 선진국에서 임상 이상으로 하고 있는 수준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 것이고, 후기 임상을 하고 있어서 성과들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업사이드 리스크는 조금 더 적을 수 있지만 다운사이드 리스크도 적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한미약품이 가장 편하다. 그리고 한미 얘기가 나와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한미약품이 지금 GLP-1 쪽으로 파이프라인들을 뭐 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MSD랑 지금 뭐 메시 쪽 듀얼 에고니스트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뭐 트리플 에고니스트 2개 있고, 뭐 또 에페글레나타이드 국내 임상 3상 하고, 이런 그 파이프라인 가치들, 무형자산의 가치들을 어느 정도로 밸류에이션 해주느냐에 따라서 영업에서의 EV/EBITDA가 굉장히 할인이 되는 기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한미약품이 24년 기준으로 EV/EBITDA가 한 14배 정도 될 거예요. 24년 EBITDA 재추정치 기준으로 14배 정도가 될 텐데, 거기서 신약 가치, 이제 또 특히 뭐 GLP-1 관련된 신약 가치들이 좀 있으니까 이들 전체 R&D 가치를 뭐 1조로 줄 수 있느냐, 1.5조로 주느냐, 이런 시나리오에 따라서 EV/EBITDA가 사실 신약 가치를 제외하고서는 10배 이하로도 갈 수가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그 EBITDA가
앞으로 더 부각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브에비타가 저렴하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그 영업이익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그 작년 4분기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시장에서 봤었던 부분보다 북경암이나 한미약품 별도의 의약품 본업에서 너무 그 GPM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4분기가 성수기이지만 1분기까지도 또 성수기거든요. 예. 그럼 4분기, 1분기는 실적 측면에서 굉장히 편안한 구간인데 신약 밸류 빼면은 10배가 안 되는 그런 시나리오고 여기다가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뭐 열심히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바이오 플랜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노보니스가 최근에 뭐 캐탈런트나 이런 데서 펩타이드 뭐 관련된 생산을 위해서 또 M&A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게 한미약품에서도 어쨌든 유형자산의 가치는 앞으로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브에비타가 좀 가장 매력적일 수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 편한 회사죠. 네. 그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덱스 기준으로 하면 23년 YTD가 4%가 안 될 겁니다. 작년에 나스닥 44% 올랐죠? 제 기억에 그런데 시장보다 훨씬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12월에 조금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연간으로 보면은 시장 대비 너무 언더를 했었다. 그러니까 사실 마음이 좀 편하다라는 게 첫 번째 원인일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당연히 이제 뭐 금리 인하인데 사실 이제 금리 인하를 좀 더 풀어서 말씀을 해드리면은 금리 인하가 바이오 지수에 그렇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랑 뭐 바이오 지수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스닥 쪽 바이오 지수들하고 상관관계를 좀 비교를 해보면요. 음의 상관관계가 계속 있을 것 같잖아요.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음의 상관관계가 1년 있었던 적은 있어도 2년 이상 지속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다가 코로나가 온 2020년부터 22년, 23년 이때까지는 음의 상관관계가 연속적으로 나왔는데 이건 되게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금리랑 바이오 지수랑 그 음의 상관관계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양의 상관관계가 2년 정도 지속된 적은 있었어요. 네, 이 말인 즉슨 금리가 절대적이진 않다. 다만 2020년부터 작년까지의 그 영향들은 굉장히 특수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올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금리 쪽에. 그래서 이런 금리가 좀 빠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단기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주가 오르는데 두 번째 기여를 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산업이 정상화된다라는 거죠. 이게 코로나 때 뭐 항암제나 뭐 CNS 중추신경계 쪽이 잘 진행이 안 됐었는데 임상이 거기가 메인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미래 가치가 별로 없는 감염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쪽에서 임상이 많이 진행이 됐고 거기에 R&D 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이런 비정상적인 앞으로 그 프리 캐시플로우를 많이 만들지 못하는 부분에 R&D 비용이 많이 들어갔었잖아요. 이게 좀 정상화되어서 전반적으로는 하반기부터 좀 펀딩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런 기대감으로 사실 올랐지만 제가 이게 우려되는 요인에서 이런 답변을 드린 이유는 이 세 가지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24년에 이렇게 정상화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 뭐 6월에 금리 빠지냐 뭐 하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안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임상이 이제 정상화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지금 비용들이 많이 올랐어요. 뭐 이제 CRO도 그렇고 아니면 물류 비용도 그렇고 예전보다는 좀 비용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어서 예전만큼 뭐 임상이 뭐 정상화되는 속도가 좀 더딜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예를 들면은 증자가 하반기에 잘 될 거다라고 얘기를 요새 좀 하고 있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하반기 때도 증자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대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정말 잘 진행이 되느냐 질환마다 포인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비만 당뇨 쪽에서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임상 데이터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일단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거는 암젠이 지금 그 비만 치료제로서 임상 1상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GLP-1과 같은 이 인크레틴 쪽이 아니에요. 타겟이 공개가 안 되어 있는데 그거를 왜 기대하고 있느냐?
이 저분자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생산 이슈도 그렇고 복약 편의성 같은 경우에도 뭐 제형 뭐 지금 다 피하 주사 제형으로 되고 있지만 경구용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원가가 훨씬 낮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뭐 GLP-1 쪽 그 펩타이드 약품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뭐 한 달에 1,000에서 1,500달러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가격이 더 낮아질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암젠이 아마 상반기 때 데이터를 공개할 것으로 이제 가이드를 주고 있는데 그런 데서 임상 데이터가 좋게 나오거나 또는 ADC 같은 경우에 제가 이 ADC에서 열심히 이제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는 유방암에서만 여태까지 그 세일즈 포캐스팅이 컨센서스죠. 그런 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유방암을 넘어서 비소세포 폐암, 방광암, 간암, 난소암 다양한 암종을 확대될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작년 한 중반 정도에 열심히 좀 공부했던 포인트고 보고서 썼던 포인트인데 그런 게 계속 좀 이어질 수가 있으려면은 그 다양한 고형암에서 좋은 데이터들 예를 들면 올해 6월 달에 이제 아스코나 뭐 9월인가요? 그때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 이런 데서 ADC의 다양한 고형암에서의 성과들이 공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또 당연히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컨센서스가 이제 더 올라갈 것이고. 네. 그래서 ADC도 그런 거 기대하고 마지막으로 또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도 알츠하이머를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이거 처방이 별로 안 나오네. 처방 잘 안 나와요. 진짜 처방 잘 안 나오는데 뭐 바이오젠의 레카네맙이나 일랄렛 도나엠 아직 승인 안 됐지만 뭐 바이오젠 레카네맙이 처방 잘 안 나와요. 근데 처방 잘 안 나오는 이유를 약이 뭐 완벽하지 않은 것도 저도 동의는 하는데 이게 수요가 생각보다 없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수요는 되게 많은데 이게 약이 처방이 되려면은 진단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진단이 되려면 뭐 뇌 펫 스캔을 찍어가지고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여 있는 것을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뇌척색 뽑아가지고 이제 CSF에 대해서 아밀로이드 베타가 어느 정도 이제 누적이 됐는지 이런 진단이 필요한데 이 인프라가 전 세계에 거의 안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이거를 약을 처방받고 싶어도 이걸 찍으려면은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질환에서는 그 진단하는 게 많이 있었지만 지금 이 질환에 대해서는 약이 승인된 지 진짜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진단 인프라가 좀 많이 깔리는 게 먼저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 알츠하이머에서는 이런 진단 인프라가 좀 잘 깔리는지 확인하는 것이 어쨌든 또 모멘텀일 것이고요. 네. 둘 다 이제 셀트리온은 실적이 중요할 것 같고요. 삼바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이 얼마나 좋아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각각의 포인트가 좀 달라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 실적이 되게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왜냐면은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 자산이 좀 많이 쌓여져 있는 상태로 합병을 했기 때문에 특히 1분기 원가율이 가장 높을 것이고요. 가격이 높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 자산이 원가로 반영이 돼야 되니까요. 근데 이거는 이제 셀트리온의 공장이 상반기 때는 1, 2공장 풀로 돌리고 하반기 때부터는 3공장이 이제 돌아가면은 이제 제조 원가 수준의 낮은 가격의 재고들이 비중이 좀 높아지겠죠. 그럼 이들의 재고 자산 평가할 때마다 이제 평균법으로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원가율은 매 분기 낮아질 겁니다. 네. 그래서 2분기까지는 뭐 그렇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좋은 영향은. 근데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특히 그 가장 중요한 제품인 그 미국 진펜트라 유럽에서 램시마 있으시죠. 그게 2분기 정도에 PBM 등재되면서 하반기부터 좀 매출액이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올해 뭐 어마어마하게 뭐 팔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데 저는 제가 보는 건 3천억 정도 봐요 올해. 근데 이게 회사에서 더 열심히 잘해서 4천억, 5천억 그들의 가이던스는 그렇습니다. 5천억 정도 하겠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원가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 신제품들은. 그러면은 하반기 때 특히 4분기로 갈수록 영업이익률은 의미 있게 개선이 좀 될 거다. 그러면 이때 숫자가 잘 찍힌다라는 생각을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사실 셀트리온이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고점에서 지금 좀 이제 빠져서 17만 원 후반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때가 셀트리온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이 이 회사 주가에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해 보면은 작년, 재작년 실적 엄청 좋았어요. 근데도 주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이 산업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신약 생산 밸류 체인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얼마나 좋은 얘기를 해주냐, 즉 산업이 얼마나 다시 좀 반등하고 풀려가느냐, 이게 결국 바이오 지수랑도 엮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 3반은 리레이팅이 될 거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멀티플이 한 25년 이브 에비타 기준으로 한 24배, 25배 정도 해요. 다른 산업에서 보면 그렇게 뭐 낮은 밸류 아니죠. 낮은 밸류는 아닌데,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이제 많이 내려왔다라고 봅니다. 예, 다른 해외 그 신약 생산 기업들 관련된 기업들 하고 멀티플 차이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들이 다시 피어들이 다시 올라온다면 3반을 이렇게 붙어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같이 리레이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즉 산업에서 얼마나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지 열심히 봐야 되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바랑 이런 이제 바이오테크 지수랑 약간 좀 동행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즉 안 좋으면 둘 다 지지부진할 것이고 좋으면 둘 다 같이 좀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2023년을 보시면은 이제 뭐 22년도 그렇고 둘이 그렇게 성격이 비슷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둘이 산업 사이클로 보면서 같이 좀 같이 동조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는 좀 미국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 PBR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이 어쨌든 뭐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 헬스케어 기업은 좀 피해 산업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돈을 버는 기업이 많지도 않거니와 돈을 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영업이익 1조 나오고 하더라도 그거를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 사가지고 소각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6공장, 7공장, 8공장 이렇게 지어야 되거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돈 잘 벌죠. 근데 그 번 돈을 가지고 이런 이제 배당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좋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미국 직판이나 이런 데서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 외 기업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차치하고 그냥 바텀업으로 봤을 때 이제 좋게 보이는 거는 삼바 세트는 이제 상저하고로 되게 좋게 보여요. 네. 삼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이 살아나는 건 하반기부터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삼바도 리레이팅이 될 가능성이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진펜트라에 대한 이 잠재력이 시장에서는 아직 얘기는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하반기 때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제약사로 보면은 유한양행이랑 한미약품을 가장 마음 편하게 보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아까 말씀드려서 좀 생략을 하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어쨌든 작년 10월에 데이터 공개하고 나서 주가 많이 빠졌어도 저는 그 데이터 되게 좋게 나왔다라고 보거든요. 마리포사 3상이죠. 작년 에스모 때 공개했던 거. 그래서 좀 외롭게 회사에 대한 이제 투자 의견을 혼자 지키고 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예전 거의 뭐 한 5% 10% 빠져 있는 수준까지는 올라왔어요. 무상증자 거 감안을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올해 돈을 의미 있게 벌 것이냐? 벌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쪽 레이더티닙이 프라이어리티 리뷰 우선 심사로 확정이 돼서 이르면 6월 말에 승인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마일스톤으로 인한 영업이익만 거의 480억 정도가 될 거고요. 얀센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의견들이나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임상들을 보면은 레이더티닙에 대한 컨빅션은 꽤 큰 것 같습니다. 네, 꽤 큰 것 같고 결국 이들이 여기에다가 판관비를 많이 태우면서 세이즈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게 유한양행한테 너무 중요한데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은
부작용 이제 피부 쪽에서 많이 나온 거를 사전 케어에서 들어가는 임상까지도 최근에 또 게시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네. 근데 그들이 판관비 써서 약 많이 팔면 유한양행이 판관비 쓰는 거 아니잖아요. 네. 넷세일즈에 대해서 로열티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긍정적이죠. 네. 그리고 국내 렉나저도 그렇고 되게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유한양행도 좀 마음 편해 보인다.